14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인데 그동안 한 번도 교섭단체 국회의원이 아니었거든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꾸렸는데요. 그 첫 원내대표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제 정의당이 귀에 익어서요. 정의당 예. 노회찬 귀에 익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본인을? 명함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함은 그 전에 만든 거라서 지금도 네. 정의당 원내대표라고 되어 있고요. 네. 공식적으로는 평화와 정의, 약칭의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이라서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네. 평화당과 정의당 합당은 아닌 거잖아요. 합당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 직접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국회법상 국회의 모든 주요한 의사 일정에 관련된 결정은 교섭단체들끼리 하게 돼 있고요.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정당으로 구성을 하는데 한 정당이 20명 안 될 때는 두세 정당이 모아서 20명 이상의 의원 수가 채워지면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의 사례도 있고. 네. 그래서 합당은 아니고, 일종의, 공동 구매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국회 들어오시고 처음이신 건가요? 제가 2004년에 국회 들어왔는데, 네. 지금도 정의당 원내대표를 몇 년째 맡고 있지만, 교섭단체의 일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야 사람 대접받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차이를 느끼세요? 그 전하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이제 4월 국회가 지금 계속해서 경색 국면입니다만은 의사 일정을 결정하는 테이블에 네. 저희들은 이제까지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문 밖의 정당이었는데 이제는 문 안에 논의하는 현장의 일원으로 멤버 일원으로 네. 참석하는 정당이 되었다는 화면에 뜻입니다. 각 당 원내대표들이 나와 계시는데 국회의장과 네, 뭐 정부 보조금 같은 것도 좀 늘어납니까? 네, 국고보조금은 이제 이 경우에 네. 하나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 결합이지만 화학적 결합은 아닌 거고, 네, 그렇게 설명이 될까요? 네, 물리적 결합인 건 합당은 아닙니다. 네. 합당은 아니고 그래서 같은 것은 함께 추진하되 네. 차이는 서로 인정하는. 네. 그럼 모여서 회의 같은 것도 좀 있습니까? 아니 그래야 저 교섭단체들 회의하실 때 뭐 당론은 아니지만 네. 의견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네. 어저께 네. 저희들이 처음으로 합동의총을 열어서 네.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8가지 정책과제 중에서 첫 번째인 개헌과 선거제도 계획과 관련해서 네. 공동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분들 만나는 장면 네. 보고 있습니다. 평화당 의원, 민주평화당이 14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6분이고. 예. 정말 가까스로 20명 채웠습니다. 예. 네. 한 명이라도 또 빠지면 교섭단체가 깨지는데, 근데 또 지방선거 이제 언제입니까? 지금 지방선거 이제 진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박지원 의원이 또 전남지사 나간다는 말 자꾸 나와서 그건 좀 물어보셨어요? 네,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일단 한 명이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빠지면은 무너지니까 네. 공동교섭단체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관해서 보증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박지원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평화당 지도부 당론에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네. 현역 의원이 출마를 해가지고 교섭단체가 무너지는 일은 있기 어렵게 됐다. 네.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전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는 경우는 이만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박지원 의원은 안 나가실 것 같다. 전남지사에 이 말씀이신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예. 당이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아까 이제 물리적 결합이라고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교섭단체를 만드셨지만 두 당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같이 내거나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연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밝히셨어요? 후보에 따라서 네. 그런 단일화나 연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요. 가까이. 네. 그러나 교섭단체를 함께 이뤘다 해서 모든 선거에 그 후보 단일화를 일률적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뜻이고요. 네. 예. 그렇게 그것은 다른 당하고도 다른 범진보 진영에 속하는 당들하고 당의 후보들하고는 경우에 따라서 사안별로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과도? 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가능하다. 예, 내일 아침 조간에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아도 되겠습니까? 근데 아직은 이제 그 후보들이 지금 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기는 이르지만 네. 그런 일은 앞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중대가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의 교섭단체는 저는 뭐 그냥 그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봅니다. 예. 그거 뭐 이상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국회에서 입법이나 예산 활동을 해온 거,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걸 쭉 보면 민주당하고 뭐 거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이상의 뭐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민주당 이중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바른미래당과 다른 쪽 그 범진보 진영이 강화되는 데 대한 어떤 견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아마 본인들이 또 그런 얘기를 자유한국당 이중단의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또 만사가 또 그렇게 보여지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김문수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적으로 추대했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 인생이 우리 대한민국을 참으로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혁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기는 바로 철진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의 그 그릇된 생각에 매달려 있다는 것. 김문수 전 지사와 예전에 예. 예전에 혹시 같이 그렇습니다. 운동권 출신이시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당시에 같이 일했었죠. 네. 소회를 좀 여쭤봐야겠는데요, 그럼? 예, 뭐 저는 저런 인식은 처음 듣는데 대한민국이 철진한 뭐 공산주의 사회다. 그럼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느 국민이 저런 지적을 공감할지 의문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뭐 23년 만이랍니다. 3파전으로 서울시장이 치러지는 게 서울시장 선거가요. 일각에서 김문수 전 지사가 끝까지 완주하겠느냐. 뭐 저도 이 자리에서 이 질문 참 많이 드립니다. 안철수 후보와 연대 가능성을 여쭤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정의당도 곧 후보를 경선호를 통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4파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질문이 잘못됐군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후보는 뭐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네. 단일화의 가능성이 많이 이렇게 예견되기도 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단일화 안 한다고 하니까 아마 선거 판세가 이렇게 우열이 좀 분명해지면은 다시 그런 것이 모색되거나 추진될 수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화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조사에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아마 합해도 제일 앞선 부분의 절반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말씀은 단일화 안 될 것 같다로 해석하기.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서울시장 후보가 법정 선거 비용이 35억까지 예. 한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쓴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예, 그렇죠. 근데 김문수 후보 측이 이 정도 재력이 없다. 근데 이제 선거비 보전 받으려면 15% 이상 해야 이제 국고 보전 나오죠. 네.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네. 그럼 중간에 접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보전 못 받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적게 나와서 네. 어차피 끝까지 가더라도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가능성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선거의 판세가 드러날 때 다시 재론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준비 안 된 건데 정의당에서는 어느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까? 지금 저희는 그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과 네. 정호진 여성 전 서울시당 위원장이 경선에 곧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얘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대표님 지역구가 지금 경남 창원입니다. 네. 경남도지사 선거가 이번에 가장 뜨거운 이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그리고 한국당 김태호 전 최고위원 간의 리턴 매치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경수 의원은 이제 현 의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지사도 몇 번의 지사를 했고 또 기초단체장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기반이 있는 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한 20년 이상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동무대였거든요. 네. 도지사도 그랬고 시장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권력이 교체돼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젠가 라디오 인터뷰한 걸 봤더니 자유한국당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국민 건강에 해롭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6.13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보수진영, 야권은 어떻게 재편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지금? 예, 저는 특히 보수야당이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난 10년간 자신들이 배출한 2명의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그런 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과거에는 당 간판 떼가지고 뭐 천막당사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면은 좀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려는 그런 움직임이 강력하게 분출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보수도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보수가 과거 낡은 보수의 틀에 집착하지 말고 좀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보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 뭐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고 있기 네. 때문에 울산 북구의 조성수 전 의원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인천의 그 남동구청장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그 전에 남동구청장을 지냈고 다시 도전하고 있는 배진규 후보라거나 기초단체장 전남 곡성 그 군수에 지금 출마하고 있는 우리 이제 박홍도 후보라거나 이런 네. 쟁쟁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단독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기반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들어내겠다는 게 네.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하나 몇 가지만 오늘 모셨으니까요. 여쭤보겠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3번 갔다 온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가끔씩 있었다고 할지 몰라도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용납되기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특히나 금융감독의 수장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해야 합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향응을 받았는지 또는 그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공과 사를 따져봐야 한다. 뭐 해외 이번 그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온 건 물론 잘못된 거지만 또 금융권 개혁을 앞둔 누가 봐도 강성 뭐 개혁론자 아닙니까? 김기식 원장이.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개혁을 막으려는 구조적인 움직임이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명백히 잘못된 일이 없어지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제 제기가 의도가 있다고 해서 문제 자체를 갖다가 덮어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문제는 문제대로 냉정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저희들도 뭐 아주 그 관심을 갖고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뭐 비서 문제를 가지고서 좀 선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여비서 이런 표현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마치 남자였다면 그런 문제 제기 안 할 텐데 여자여서 문제라거나 또는 그런 식의 승진은 국회 내에서는 왕왕 있는 이 비서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빈자리를 쫓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7급에 앉힐 사람이 처음 시작을 9급부터 한다거나 이런 예들은 왕왕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 좀 여쭤볼게요. 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러자 이제 본인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와해시키려는 의도 있다는 결론. 다스는 맏형에 의해서 가족회사로 운영, 경영상 조언한 것이다.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다. 네. 그리고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가히 무술 옥사라 할 만합니다. 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설립에서부터 운영 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영상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이렇게 이걸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구속되기 전에 써놓고 내가 만약에 기소가 되면 재판에 넘겨지면 올려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구속되기 전에 이미 어떤 내용으로 기소될지를 본인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명명백백한 죄상에 있다는 걸 인정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네. 무술옥사, 올해가 무술년인데요. 너무 많은 측근들이 신상털기식으로 조사를 받았으니 무술옥사라 할 만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100여 명이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100여 명에 대해서 제일 먼저 사과해야 될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닌가. 오로지 자신 때문에 자신의 그런 오판과 불법 행위 때문에 수많은 아랫사람들,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욕을 갖다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좀 여쭤볼게요.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 선고가 됐는데 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형량은 저는 뭐 적절하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 다른 재판과 다르게 뇌물로 인정된 추가로 인정된 부분도 있고 말 세 마리 등 네. 또는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의도성이 없었다 또 알지 못했다. 삼성 말씀하시는 예, 삼성에서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좀 아쉬운 대목이 앞으로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기 복역하게 되면은 나이가 89세고요. 벌금 내지 못해서 3년이 추가가 되면 이제 92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전 두 대통령처럼 정치적인 해결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정말 사과를 하고 또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겸허하게 시인하고 또 이 재판 진행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길 바랍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단히 엄청난 형량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상에서 보면 사면에 듣는 여론은 극히 일부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도 좀 직시를 하길 바랍니다. 정치적 해법을 찾기 전에 박 전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우선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 홍준표 대표가 공주를 마녀로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섬뜩했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었잖아요. 이 부분에 이번 대해서는 판결에 어떻게 대해서요? 보시는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공주를 마녀로 만든 사람은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에 책임 있는 지도부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처럼 지금 행세하거나 아니면 탄핵 자체를 여전히 부정하는 그런 태도를 지기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비난의 초점이 되고 있다. 공동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래도 임시국회 문 열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요. 오늘 뭡니까 총리 시정연설 대정부 질의 다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교섭단체가 되셨으니까 회의하시고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겉으로는 방송법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방송법이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은 맞고 저희도 4월 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방송법 하나 처리 안 된 데서 나머지 모두가 이게 파행으로 이렇게 무산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좀 정치적인 공방을 격화시켜서 각각 자기의 지지세를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사실 국회의원을 뽑은 사람은 국민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293명의 국회의원 전부 다를 소환하고 싶은 네. 그런 심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다투시다가도 또 금방 합의해서 정상화되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이번 주말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4월 국회 무산될 것이냐, 네. 그래서 5월 국회로 또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늦게라도 정상화될 것인가, 이번 주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